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달 일자리 구하는 걸 단념한 사람이 270만 명에 이릅니다. 20대, 30대 젊은 구직 단념자가 많아졌고 성별로는 여성 구직 단념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뾰족한 해법도 없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2월에 확실히 끝나야 하고 3월에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이어서 기업들의 채용이 다시 시작돼야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지금으로선 그것이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시작으로 오는 26일 시작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접종은 2분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계속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을 수 없다면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같은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지난 13일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진도 6에 달하는 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진 해일을 동반한 거대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일본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현지를 연결해 현재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무리를 빚은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다영 선수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와 함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스포츠계를 강타하고 있는 학교 폭력 파문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원로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기환 선생이 오늘 새벽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빈소가 서울대 병원에 마련된 가운데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운동의 거목이었던 고인의 삶을 조망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최초로 시작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애초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 접종을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효능 입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만 65살 이상은 보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오는 26일부터 이뤄집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만 65살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등 27만 2천여 명이 우선 대상입니다. 이들 종사자 가운데 1호 접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1순위로 꼽혔던 만 65살 이상은 고령층 효능 입증이 안 됐다는 지적에 2분기 접종으로 미뤄졌습니다. 감염됐을 때 숨지거나 중증 진행률이 높은 고위험군인 고령자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에 다음 달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인 35만여 명과 방역 역학조사 요원 등 7만 8천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5만 5천여 명에겐 국제 백신 공급기구 코백스를 통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분기 접종 대상자는 애초 계획했던 13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75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아직 공급 시기가 명확하게 그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급 일정 조정에 따라서 접종 대상자의 숫자가 좀 조정됐다는 말.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가 있는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할 예정입니다.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접종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원이 적을 때는 권역별 센터에서 접종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번에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65살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 등 37만 명은 정부가 최우선 접종 대상으로 분류했었습니다. 이들의 접종이 2분기 이후로 미뤄지면서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당초 최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64만 8천 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37만여 명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3만 명이 입소자입니다. 전체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도 37만 명인데 이 가운데 89%가 접종을 못하고 65세 미만 11%만 백신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 논란과 그에 따른 수용성 저하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그 사망률이 높고 중증도가 높은 그런 고위험 군에게 접종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에 대한 신뢰나 백신에 대한 수용성 부분을 일부 고려한 부분이 있고,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미국의 3상 임상시험 결과와 영국의 실제 접종 자료를 3월 말 이후 확보한 뒤 고령층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2분기에 65세 이상 고령자 등 900만 명을 접종하려던 계획에도 과부하가 걸리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로선 2분기까지 우리가 확보한 백신이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밖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코백스로부터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이 있지만 5만 5천 명분으로 소량에 불과하고 모더나 2천만 명분도 5월 이후 도입이 예기됐을 뿐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한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딱 다 들어오겠어요? 5월, 6월에 그럼 두 달에 2천만 명분이 다 들어올 거냐면 그건 아니고 연내로 아마 2천만 명분 들어올 거로 보이는데. 최우선 접종 대상인 고위험군부터 접종 계획이 틀어지면서 오는 9월까지 국민의 70%에게 백신을 접종해 11월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재로선 65세 이상 고령층의 2분기 내 백신 접종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방역당국은 계약 체결 막바지 단계인 노바백스 등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검사 건수가 줄어든 탓에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가운데 앞으로 2주가 진정세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설 다음 날인 지난 13일부터 300명대로 접어들어 사흘째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를 확산세 진정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만 건 이상이던 검사 건수가 연휴 기간 2만 건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의미한 추이는 수요일쯤 돼야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재확산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을 뜻하는데 수도권은 2주 연속 1을 웃돌고 있습니다. 또 순천향대 병원을 비롯해 수도권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일 평균 375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중 7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운동시설의 운영 시간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직계가족 만남 역시 위험도가 낮아서 허용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많아 예외를 둔 것이라며 만남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미 설 연휴 전 가족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설 연휴 때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한 1, 2주 후에 그런 사례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지금 조금 유행 시기를 좀 지나서 좀 예방접종도 맞으신 다음에 그때 좀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뵙는 것이 어떨까.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6명 더 늘어 모두 94명에 달하며 4차 대유행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미인과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400명 넘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IM 선교회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물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경찰은 마이클 조 선교회 대표를 불러 감염병 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IM 성교회와 미인가 교육시설인 IEM 국제학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3시간 정도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성교회 교육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상자 7개 분량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학업 계획 관련 서류라든가 교육 자료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학원법하고요, 초중등 교육법 위반, 또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된 사람은 마이클 조 성교회 대표 등 2명입니다. 경찰은 IM 성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M 성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대전과 광주 등 전국에서 4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대전시 조사에서 IEM 국제학교는 비대면 예배 기간에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IM 성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해 30일 이상 중고등 교과를 운영한 사실도 시 교육청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해당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는 끝났지만 성교회 측은 해당 시설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성교회 측과 해당 시설 운영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소국으로 기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옛날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마이클 조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계속해서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을 연결해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살 이상 고령층에게도 접종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였는데 고령층은 취약계층이니까 먼저 맞겠다고 했었는데 고령층 접종을 2분기로 미뤘습니다. 이 이유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질병청의 백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65세 이상을 맞히지 않기로 한 것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이 충분한 과학적 효과성에 대한 검증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자. 지금 임상시험을 추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후쯤 되면 그 결과를 보고 65세 이상에 한해서 다시 결정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중하게 접종을 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안전성과 효과성 모든 것을 조금 늦지만 신중하게 해서 신뢰를 얻겠다라는 것이 질병당국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로 시작을 하고 코백스에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2월 말 3월 초 사이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백신별로 접종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처음 들어오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26일부터 접종은 지금 그 요양병원의 시설 입소자부터 시작을 해서 접수 65세 미만입니다.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 이제 3월 달부터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화이자부터 접종을 사용해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방역 및 역학조사 요원 또 그 관련된 기타 요원들도 접종이 이제 순차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분기 3월 달에 접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는 지난 10일까지 예방접종센터 그리고 자체 접종을 진행할 대상자들의 명단은 제출받은 걸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언제부터 접종한다는 얘기 있는데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D-Day는 딱 명시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겠죠. 항공편 스케줄, 그다음에 그쪽 백신을 생산해서 보내는 그쪽의 또 그 나라의 사정,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날짜를 이제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은 그 보관과 이 저장에 있을 특별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맞춰서 보느라고 이제 날짜 부분이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즉시 전 세계 각국으로 거의 정탈전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그런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정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날짜를 이렇게 적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들 생각하기는 설 연휴 때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줄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추측이 맞는 건지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시행되는데 이것도 나름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좀 처음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검사 숫자가 적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내일 검사를 해보고 수요일쯤 나오는 결과를 보면 검사 숫자도 보통 주중에 검사 숫자에 맞기 때문에 그때 결과를 봐야 확산인지 정체인지 감소인지 여부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리두기를 이제 완화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서울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이렇게 낮췄고요. 또 10시로 가면 서울 수도권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을 풀었고, 그 외에 많은 업종들에 대한 영업 제한 조건도 효과도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설 연휴 기간이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이 끝났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고요. 두 번째로 지금 거리두기 프로그램으로 국민이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워낙이 크고, 특히 소상공인과 경제, 골목 상권의 경제적인 피해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완화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거리두기 완화 일정 부분은 완화된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자, 자율적이지만 그 대신 문제가 되면 책임은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시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적절하고 아주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이 아직 전모가 아직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디테일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 방향성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꼭 그런 것을 가야만 되는 그 시점에 왔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맥락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역사회 감염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전파된 이러한 감염 유행의 특성상 과학적으로도 볼 때 방역 정책은 자율적인 방역, 국민 참여의 자율적인 방역의 기존의 입장, 그런 부분을 유지해 나가되, 그런 부분을 이제 했을 경우에는 특정 업종, 특정 장소, 특정 모임의 그러한 곳이 문제가 아니고 일상생활 모든 곳에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을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참여형, 국민이 주도해서 자율적인 방역 형태로 모든 일상생활의 위험을 줄여 나가되, 그 대신에 만일에 자율로 맡겼습니다만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든 혹은 일벌 100개든 여러 가지 그러한 행정 규제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욱 위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가 이스라엘에서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2차 접종을 마친 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94%의 예방률이 확인됐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의 예방률이 94%까지 확인됐습니다.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6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하지 않은 집단과 감염 여부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감염 후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의 예방률로 보고된 화이자 측의 임상 3상 결과와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연구를 담당한 이스라엘 최대 보건기관 클라릿은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하고 2회 접종 효과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52%, 3주 후 2차 접종을 통해 95%까지 예방 효과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אני רוצה להזכיר לכולנו שזה עדיין לא מסתיים ועדיין צריך להקפיד ולשמור גם אחרי החיסון השני. 지난달 이스라엘에서는 또 다른 보건기관이 주관한 비슷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 2차 접종을 마친 16만여 명을 비접종자와 비교한 결과 92%의 예방률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코로나19 검사 기관이 진행한 체액 내 바이러스 개체수 검사 결과도 보고됐는데 접종자 비율이 높은 60세 이상의 경우 40, 50대보다 60% 이상 낮았습니다. I think it's better to do that instead of get the coronavirus. Yes, I think everybody needs to do that. 이처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인원을 조사한 첫 사례들이 잇따르는 건 이스라엘이 실시간 백신 접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이자와 계약해 대규모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19일 화이자 백신에 대한 대규모 접종을 시작해 현지 시간 15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인구 930만 명 중 390여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53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앵커 리포트 오늘은 지구촌 전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 2.2%, 아직 멀었습니다. 제일 빨리 되고 있는 나라가 역시 비싼 값을 주고 백신을 먼저 사들인 나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진도가 빠른 편이고 미국, 영국, 유럽이 상당히 늦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생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백신도 공급 분배하는 데 역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2차 접종을 뒤로 미루고 1차로 가능한 한 돌려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용량 특수 주사기를 이용해서 조금씩 나눠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각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14일 현재로 한 2,300만 명 정도 되는데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 의료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걸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드디어 대중교통 승차 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적으면 37만 원, 반복해서 위반하면은 17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 나라를 보죠. 영국. 영국도 한 1,500만 정도 지금 접종이 됐는데 영국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빨리 퍼지는데 기존의 30 내지 70% 이상의 치명률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 다음 나라를 보죠. 독일이 되겠군요. 독일이 상당히 늦습니다. 왜 이렇게 늦냐면은 연방제 국가여서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를 철저히 하는데 지역마다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돈을 주고 사다 쓰면 되는데 유럽연합이 한꺼번에 통합해서 구입하고 각 나라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독일로서는 지금 좀 속이 터진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프랑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도 빠르지는 않은 편입니다. 1차, 2차 합쳐가지고 260만 정도 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이 모자라니까 코로나19 확진 경험자들에 대해서는 2차는 생략하고 1차만 놓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빠른 나라죠. 벌써 253만인데 2차 접종까지 마친 걸로 치면은 인구의 한 22% 정도. 파이자 백신 코로나19 면역 효과가 94%라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 역시 백신 효과가 나타납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를 보면은 신규 확진자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 우리보다 열흘 정도 빨리 하는 일본을 보겠습니다. 17일부터 시작입니다. 일본은 문제는 저용량 특수 주사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사기 안에 백신이 남아있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6번 써야 될 걸 파이자 같은 경우 5번밖에는 못 쓰니까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1,200만 명분이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의료 연수생들을 모두 동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무료 접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생각해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가 한 62%,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한 70% 되는데 일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면밀히 보면서 우리도 부족한 점을 커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최소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여주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방역 상황이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아래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고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라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는 더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용 통계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짚었습니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용 위기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해서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퍼주기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일단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지급이라고 명명했지만 3차 때도 했던 선별 지급 방식입니다.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사각지대를 더욱 줄여 지급 대상을 넓히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 이른바 사각지대, 이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의 숙제를 정부한테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이달한 추경안을 편성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 처리를 거쳐 월 말부턴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간 발생한 손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상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라며 성급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결국 선거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7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마냥 반대할 수는 없는 만큼 고심하는 듯한 모습도 엿보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은 정권의 선거 대책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은 일단 4월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작된 선별지급 논의가 격화될 경우 보편지급 여부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 후보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먼저 견제구를 날린 가운데 두 후보 모두 과거의 발언으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우애 좋은 남매 구도에 먼저 마침표를 찍은 건 우상호 예비후보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후보 간 사이만 좋을 뿐 정책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적인 비판에 나선 겁니다. 검증 대상으로 꼽은 건 박영선 예비후보의 21분 컴팩트 도시 구상입니다.
서울 어디서든 주거, 일자리, 여가시설 등을 21분 안에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며 박 예비후보가 야심차게 내놓은 대표 공약입니다. 우 예비후보는 이 공약을 민주당다운 공약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이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시장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세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박영선 예비후보가 민주당다운 게 대체 뭐냐고 반박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정체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후보 경쟁과 함께 여론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두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과거 비대위원 시절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했다가 최근에야 입장을 바꿨습니다. 5년 전 이야기인데요. 사회도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시대의 흐름과 같이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맞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연일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남매구도라 불릴 정도로 야권에 비해 긴장감이 떨어지던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후보의 경선 구도는 열흘 정도 지나서야 경쟁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차 격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금태섭 예비후보의 제3지대 경선이 시작 도전에 피걱대는 모습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1차 TV 토론이 양측의 의견으로 무산됐다가 추가 협상 끝에 18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공멸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TV 토론 날짜를 불과 하루 남기고 안개 속에 빠졌던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안철수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토론 횟수 제한 규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YTN 취재 결과 선관위는 19년 전 유권 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만 했을 뿐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며 정작 이와 관련한 안 후보 측의 질의도 없어 법리 검토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방송사 선정과 토론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삿바 싸움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안 후보 측은 금태섭 후보 측이 주간 방송사 등을 미리 정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몰아붙였고 토론 형식도 주제 없는 묻지마 토론을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1번, 2번, 3번 다 정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거기에 달달달 외워가지고 와서 답변하는 그런 토론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픽을 정한다면 그 토픽에서 자유토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주도권을 가지고. 금 후보 측 얘기는 정반대입니다. 주간 방송사의 경우 안 후보 측이 특정 매체만 고집했을 뿐더러 토론 하루 전까지 구체적인 토론 방식도 내놓지 않아 진짜 토론 의사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의힘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쪽이 특정 방식을 고집하면 단일화는 물 건너가고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정인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안철수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전 공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측은 결국 실무 협의를 재개했고 오는 목요일 토론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금태섭에 있어 단일화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목을 집중시킬 큰 이슈입니다. 잘 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삐걱대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도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 단일화 협상에 힘겨루기가 거세지면서 야권에서는 지난 2018년의 단일화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우위에 선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기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두 후보 간 비난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는데요. 보실까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네네. 안철수 후보는 무조건 저보고 양보해라, 저 찍으면
박원순 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야 예. 단일화는 고사하고 계속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여서는 네네. 단일화가 좀 어렵겠죠.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문 닫을 정당이라면 더 이상 야권표 분산시키지 말고 야권 단일화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두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며 박 전 시장은 52.79%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3선을 확정지었고요. 안 대표는 김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보수표가 분산된 것을 선거의 패인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는데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시도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었죠.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는 이른바 DJP 연합으로 헌정 사상 첫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했고요. 그 결과 우위에 있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는 이렇게 3자 구도로 시작했죠. 안철수 대표가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하고 사퇴하며 단일 후보 구도를 만들었지만 정권 교체에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후보 단일화가 선거 막판 큰 변수로 작용하지만 상대 지지층의 결집 효과도 불러올 수 있어 인위적인 단일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낳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는데요. 또다시 단일화의 길목에 서게 된 안철수 대표.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자녀 연봉은 받지 못하고 태극 마크도 무기한 박탈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이 드러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손편지 사과문을 올린 지 6일째 흥국생명이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숙기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비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흥국생명 주전 공격수와 세터로 활약했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이로써 올 시즌 정규리그 남은 7경기는 물론 향후 코트 복귀를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팀 연봉 절반 수준인 10억 원의 도장 찍은 슈퍼쌍둥이는 남은 연봉도 받을 수 없습니다. 흥국생명 구단은 연봉 미지급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고 법적 검토를 거쳐 월급 형식으로 12등분해서 주던 연봉을 끊기로 했습니다. 태극마크도 박탈됐습니다. 배구협회는 이틀째 회의를 거듭한 끝에 두 선수를 국가대표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력 손실이 크지만 부적격 행동을 일벌백계 한다는 차원입니다. 프로리그를 주관하는 배구연맹 코보는 내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프로 입단 전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날 경우 징계 조항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팀 선배를 저격한 이다영의 SNS에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글을 올리면서 잘나가던 스타자매는 선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선수 사이 왕따설이나 둘의 어머니 88년 서울올림픽에서 뛴 배구 스타 김경희 씨의 갑질, 훈련 개입 의혹 등 다른 논란까지 일파만파입니다. 출전 정지 사슬을 끊는 제1원칙은 완벽한 피해 회복, 즉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용서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스포츠계의 학교폭력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기는 이런 일이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선수 프로배구 흥행을 일으키는 상당히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의 과거가 이제 폭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좀 며칠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자필 사과문도 내놨는데 그러나 뭐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군요. 계속
반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또 어머니도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간섭했던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사과는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흥국생명 또 배구연맹에서는 뭐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든지 징계 조치까지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좀 수그러드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마 남자 배구 두 선수하고 이제 대비가 약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은 폭력 사태가 있었던 과거에 이미 사과도 했고 뭐 치료비를 갖다가 내놓기도 하고 뭐 그때 어느 정도 처리가 된 게 있었는데 이 선수들은 전혀 묻혀만 있던 사실이 갑자기 드러나니까 아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흥국생명은 이 두 선수에 대해서 무기한 출전 정지가 이제 징계로 내려졌고 그다음에 국가대표팀은 아마 규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규정이 이제 좀 애매하게 돼 있긴 합니다. 예. 국가대표는 사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불미스러운 행위 그리고 사회적 무리. 요 두 가지 용어를 써가지고 국가대표 될 수 없다라고 선수한테 이런 결격 사유를 부여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 해당하죠.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고요. 그게 현재든 과거든 시간이 지났든 묻지 않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배구 팬들 입장이나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당히 가슴 아파하면서 피해자들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 사태, 폭력 사태에 대해서 흥분하신 분들은 몇 년이면 몇 년 딱 몫을 박아야지 뭐 그냥 일단 무기한 이렇게 놓고서 분위기 가라앉으면 언제 등장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누리꾼들이 얘기입니다. 기한을 정해서 오히려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정하는 게 낫지 않냐. 연봉 받고 연봉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6억, 4억씩 총 10억 정도 받고 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이 이제 무기한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는다면 복귀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은요. 아마 필요한 거는 피해자들한테 뭐 완벽한 사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봉 부분은 지금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 이 프로 선수들 연봉이 10억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영 선수 6억이고 이다영 선수 4억인데요.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월봉으로 이렇게 쪼개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출전을 못 한다 그러면 또 그만큼 월봉을 못 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면 연봉은 받지 않고 지금 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애매하게 참 어려워지는데 아마 흥국생명도 발표문에 공식으로는 안 들어갔는데 사회 여론이나 팬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코트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다라는 아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무기한인데 언제 하겠다 얘기는 하지 않고요. 피해자들한테 완벽하게 회복이 됐을 때, 사과를 받았을 때, 또 여론이 회복이 됐을 때 그때쯤에 복귀가 가능한 거니까 사실상은 지금 무기한 박탈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가해자 두 선수에게 지금 꽂히는 화살이 뭐 조금 층위가 다릅니다. 하나는 이제 비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속 팀의 징계가 있고, 배구 이제 연맹의 징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형사 법적으로도 과연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연맹을 따지고 본다면 소속 팀에서 징계당했는데 연맹이 또 징계하고 그러나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감안해서 연맹에서 징계를 할 겁니다. 그 징계를 이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형사처벌 얘기를 했는데 형사처벌은 지금 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처벌인 거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건데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라고 얘기하죠. 지금 많은 뭐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대부분 폭력, 폭행 아니면 상해죄에 해당할 것 같아요. 뭐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5년 내지 7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합니다. 지금 일들이 중학교 때 일어났으면 지금 10년이 좀 지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어떤 처벌은 좀 어렵지 않을까. 또 민사적으로 그 피해자들한테 손해배상하는 것도 뭐 기간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민사소송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그 부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남아 있는 건 오히려 배구 연맹에서 하는 결정 같은 게 오히려 효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잠깐 뭐 화면에 설명으로 비추긴 했습니다만은 사회의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경우라고 했는데 네. 범죄 행위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오래전 어렵죠. 얘기고. 네. 근데 만약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라면 그때 맞았던 상황에 대한 입증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 몇 년 지났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이 폭력 범죄라든지 상해 범죄가 가장 정말 절대적인 증거는 진단서거든요. 사진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갖고 가야지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돼가지고 처벌받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공소시효 아니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시간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격자들 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구성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다 100%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격자들이나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가지고 이 처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기된 아마 과거 학교 폭력의 실태 이제 제기된 의혹이라고 네. 해야겠죠. 아직은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에게 심부름 시켰는데 거절하니까 흉기를 들이댔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좀 혐오적인데 더럽고 냄새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라든가. 그 다음에 대개는 이제 어떤 소속 팀의 이제 선수들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간식도 제공하고 뭐 애들 몸에 좋은 뭐라도 좀 갖고 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 거는 나눠 먹지 못하겠다든가 막 그런 것들이군요. 정말 증거물로는 남아 있는 게 없겠네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일들이 있는데 목격자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기라든지 뭐 그게 썼다 그러면 돈을 뺏는 것, 상습적인 폭행이라든지 또 보면 가혹행위, 집합 가혹행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뭐 입증을 해낼 수 있지만 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시간상 많이 지났습니다. 7년이나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워낙 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광고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럼 광고를 맡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성이 뚝 떨어지고 위신에 손상이 오면 그걸 광고를 찍은 내보내는 회사 역시 또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이럴 때는 회사로서는 분명한 손실을 입었으니까 위약금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계약서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전에 최근에 계약서들이 대부분 사회적 무리라고 써놓고 시간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배 정도의 손해를 물린다고 되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다면 이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아마 배구 선수 최초의 아마 자매 이 광고를 찍은 걸로 좀 그래서 화제가 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동차 광고라. 근데 그 광고 입장에서 광고주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으니까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간을 특정해 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은 이제 계약할 때는 요때부터만 한다고 시간이 특정돼서 광고 계약 이후에 있었던 일만 책임지겠다라고 돼 있으면 크게 책임지지 않는데 그렇게 안 적혀 있으면 크나큰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을 한 다음에 어떤 무리를 일으킬 경우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단서를 저희가 이제 할 때는 좀 하자. 왜냐하면 알 수가 없잖아. 과거로 소급해 버리면. 근데 그렇게 안 적어놨기 때문에 아이돌 그룹들이 지금 왕따 했던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4억 정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근데 일부 정도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 다른데 위약금 물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뭔가 이게 광고 CF 계약을 맺을 때는 과거야 학교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나 다 살펴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서를 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한 거 하든지. 있는지 없는지 간에. 그 유명인이라면 또 그만큼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좀 큰 돈을 받는 거거든요. 뭐 한두 번 받는 게 아니고 억대의 아주 상당한 큰 돈을 받기 때문에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 일이 계기가 돼서 학교에서 저지르는 모든 폭력은 나중에 다 너의 잘못으로 그대로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도 분명히 문제가 되니 학교 폭력 자제하라 또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되면 이게 사실은 배구하면서 같이 폭력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학교 스포츠, 운동부 폭력일 수도 있는 거 그렇죠.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스포츠 잘해가지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학창 시절 때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스포츠 성공할 수 없다라는 조금 본보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폭력은 절대 안 된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아무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사회가 빨리 돼야 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 아동을 포함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30대 특수반 보육교사 A씨와 일반 보육교사 2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다른 보육교사 4명과 원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양경찰청 지휘부는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직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사고 대처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은 사고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구조 세력의 사고 현장 도착 전후로 상황 파악이나 퇴선 유도 등 필요한 조처를 안 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헬기 등 구조 세력이나 세월호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이 교신 내용을 보면 해경 본부에선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승객들에게 탈출을 시도하라고 방송했다는 선장의 교신이 거짓이거나 선장 본인이 먼저 탈출하리라고는 해경 지휘부도 예상할 수 없었고 퇴선 조치를 명령했더라도 선장이 따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당시 세월호가 과적 등으로 이례적으로 빨리 침몰했고 열악했던 통신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경 지휘부에 구조 실패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참사 이후 부실했던 조치를 숨기려고 퇴선 유도를 했다는 취지로 공문서를 위조한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과 이재두 전 3009 함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진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선고 뒤 즉각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해경 관계자는 목포해경 123 정장 단 1명입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모든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다면서도 여러 측면을 살펴 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며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원로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규환 선생이 오늘 새벽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예,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인은 생전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외쳤고 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네,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맡아 통일운동에도 매진해온 백규환 선생이 지난 2019년 4월 2차례에 걸쳐서 저희 YT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은 같이 잘 살되 올바로 잘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노동자들이 억압하는 세력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늘 얘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나 같은 할아버지 얘기를 좀 참고를 해갖고
억압하는 놈들,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놈들 기죽지 말고 맞짱을 떠나게. 노동자를 깨트리지 않으면 깨져야 돼. 알았어? 그러면 네가 이겨. 말이 인권이지 인권이라는 뜻의 본질은 생명력이요. 목숨을 줘버리고 목숨을 거래로 삼으려고 그러면 그 인권을 근본적으로 배신하는 거예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다던 뜨거운 맹세. 이건 내 식구들이지만 내가 시루성이 게 아니야. 늘 술만 먹으면 애들한테 떠들던 구절의 하나야 저게. 노나멜이라는 말 자체를 풀이하면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자네요. 너 돈 좀 있다고 월세나 받아먹고 돈놀이 해먹지 말아라 이게야. 그래서 너도 잘 살고 나만 잘 살자니까 같이 잘 살되 올바로 잘 살자기야. 이 땅의 젊은이들이요. 그저 돈만 있으면 편리하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뺏기지 말어. 자기 방어력도 가져야 돼. 못된 놈 때려부시는 힘도 가져야지만 자기 방어력. 그게 뭔 줄 알아? 스스로 썩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젊은이가 되시오. 사람이 살아오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거야.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거야. 꿈과 꿈이 만나는 거야. 나 같은 사람 잊어버려도 좋아. 그냥 니나 민족은 누가 하나 줘도 역사를 끌라고 피눈물을 흘려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난 13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규모 5.2의 여진이 또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를 연결해 일본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데 다시 후쿠시마에서 7.3이라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일본 정부는 매일 피해 집계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60명 정도 부상자를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150명 정도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단수와 정전이 있었고 또 후쿠시마까지 가는 현재 신간선 같은 경우가 일주일간 이게 지금 운행을 중지하고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고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쪽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고 작은 여진들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 일본 전체 분위기는 어떻고 또 특히 지진이 발생한 그 현지 주민들 분위기는 어느 정도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실제 후쿠시마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럼 후쿠시마 10년이 다가와서 또 같은 시기에 악몽을 좀 다시 되새기기도 했고요. 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원래 3.12 대지진 때는 쓰나미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쓰나미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주민들은 이 쓰나미의 악몽이 있었기 때문에 야밤에 피난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피난을 해서 일주일간은 일본 기상청이 다시 진도 6강에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고 주의를 하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훨씬 더 공포가 많고 저는 도쿄에 있지만 도쿄도 3.12 10년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공포스러운 그 기억들을 일반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일본 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지진이 또 다른 대지진을 예고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냐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일본 기상청들은 당시 지진이 일어나고 2시간 후에 이것은 10년 전에 3.11 지진의 여진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실제 10년 전에 이 정도의 규모가 한 달 정도 지속됐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제 기억에도 가장 규모가 큰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대지진의 전진 아니냐라고 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은 이걸로 끝나기를 바라는데 혹시 대지진의 여진 아닌가라는 식으로 불안해하는 것들은 오히려 시민들 속에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대지진 때 겪었던 쓰나미의 그 광경이 참 놀라웠는데 이번에는 일본 기상청에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예, 3.11 대지진 때는 실제 지진의 진원지가 20km 지점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표면에서 이 큰 쓰나미를 발생시켰고 이게 대량 피해를 왔었는데 이번에는 진원지가 55km 지점이라고 아주 깊은 곳으로 판명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대신에 이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내륙까지 큰 흔들림을 가져와서 후쿠시마만이 아니고 주변 현 그리고 도쿄까지도 아주 갑작스러운 아주 큰 진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이번 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던 수조에서 물이 넘쳤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말이죠. 일본 정부가 뭐 유출량이 적은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불안합니다. 예, 그렇죠. 가장 후쿠시마 똑같은 위치에서 3.12 대지진 때는 방사능 누출이 있었고요. 예, 지금도 그것을 제일 걱정했는데 일본 정부는 공식 발표로는 원전에는 큰 이상이 없다. 대신 냉각수가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냉각수가 얼마 정도 흘러내렸는지 그리고 냉각수만이 아니고 그걸 보관하고 있는 수많은 탱크들이 있는데 그 현황들의 누수는 없는지 지금 당장은 아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일본 미디어 같은 경우도 특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올림픽과 직결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미디어들이 직접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좀 이런 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고 이재민이 발생하면 또 밀집해서 모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올림픽은 과연 열 수 있을까? 지진까지 또 벌어지고 상당히 일본의 그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불안해들 하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먼저 이 후쿠시마에서 올림픽을 시작하기로 했던 것은 후쿠시마의 이 방사능 문제 이것들을 올림픽으로 덮고자 했던 건데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죠. 근데 일본은 지금 코로나 대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사태라는 긴장감 속에서 이번에 후쿠시마 10년에 다시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현지 주민들에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일본 정부에도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 사태가 극복된 것도 아니지만 이 올림픽에 대해서 외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이 후쿠시마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이 다시 올림픽을 더 치명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히려 또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들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2중 3중으로 올림픽 문제를 여론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 피난이 가게 되고 그러게 되고 아직도 복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단기간 안에 올림픽을 결정할 수 있을지 이번 지진은 좀 치명적인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그리고 지진. 아무튼 이영채 교수님도 건강 안전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설 연휴를 마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간 완화됐는데 2813님, 설 연휴 지나고 맞이한 일상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 건 반갑지만 방역이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백기환 선생의 별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9330님, 백기환 선생의 삶은 우리 근현대사 자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고통이 없는 삶 사셨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벌어진 학원 폭력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렸죠. 2369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이 국가대표였다니 답답합니다. 공인의 도덕성 다시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고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종만님,
낮부터 강한 바람이 불더니 내일은 비와 한파까지 온다고 합니다. 건강과 안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일회용품의 사용과 함께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카페의 일회용컵 사용 등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숙박업소 일회용품 판매업소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도 더 확대됩니다. 오늘 우리가 벌이는 행동이 곧 지구의 미래가 됩니다.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 우리 모두 함께 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